안녕하세요. 유승규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하는 강의에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포함되어 있고요. 저게 일단 저예요. 벌써부터 거짓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가 뭐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에서, 또는 히키코모리라고 좀 더 익숙하게 불리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현재 고립 은둔이라고 좀 규정을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불리는 상태의 청년들을 주로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고요. 진짜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워서 누구한테 얘기 못하겠다 싶을 때 그래도 쟤라면 들어주지 않을까, 저 친구라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회사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이슈를 최초로 다루던 K2 인터내셔널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본사가 이제 요코하마에 있었던 일본 분들이 운영하시던 사회적 기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 뒤에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재직을 하고 나서 무서운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 첫 번째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은둔 상태가 장기화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나요? 그 생활이 이제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우울증의 대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씻지 않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씻어보는 사람도 많이 만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긴 하지만 쓰레기장 방에서 칩거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죠. 저 사진에도 10년이 넘게 은둔을 했던 분이 있고, 저랑 지하철을 10년 만에 처음 타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순히 상담만으로 그게 나올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가속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담 선생님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회복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살면서 기본적인 무너진 생활부터 관계를 좀 확장하는 식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은둔고수라고 하는 분들을 양성합니다. 은둔을 경험한 분들이 사회로 나오는데 장벽 중에 하나가, 내가 10년 동안 집에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스펙도 쌓고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도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뭘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패배감, 무력감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은둔 자체를 스펙으로 쳐줄게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삼국지 아세요?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사람도 사실 좀 속세가 어지러우니까 그냥 산속에서 좀 근근히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유비가 찾아오잖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좀 어지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너네 문제 있으니까 우리가 상담할게, 도와줄게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존중의 뉘앙스가 담겨있는 워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둔고수분들을 양성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은둔 고립 청년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저걸 만들 때 한 4, 5년 전에는 그냥 존중의 워딩의 브랜딩이었어요, 스펙이. 근데 지금은 진짜 쓸모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이런 관련 지원 사업도 난무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 코칭이나 방문 상담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노르웨이에서 오더라고요. 저희가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데 노르웨이 사람이 미아동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터키에서도 오셨었고, 뭔가 관심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고립 은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 근데 요즘에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친구 있어요? 물어볼 때, 친구? 어디까지 친구로 쳐야 되지? 얘한테 이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보통 그런 게 좀 척도가 되지 않나요? 걔한테 이런 얘기는 못 하는데, 그리고 자주 만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문진표 같은 거 작성할 때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개념을 많이 쓰죠. 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우울증 검사 같은 거 할 때 보통 이제 저기에 체크가 많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상태가 이제 지속이 돼서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이 상태가 지속이 돼 버려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방에서 보내면서 사회적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게 히키코모리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키코모리의 이미지. 자, 히키코모리인데 흡연자입니다. 편의점에 나가야 돼요. 나갔으니까 히키코모리 아닙니까? 아니에요? 히키코모리 인정 못해요? 히키코모리인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라고 말하는 건 좀 위험하고 히키코모리 상태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출이 아예 없는 상태이기는 좀 힘들어요. 그거는 너무 영화적인 거고, 물론 정말 병리적인 현상까지 같이 생겨버리면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냥 나는 산책하는 거 좋아했어. 산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는 저 먼 도서관에 종종 가곤 했어. 도서관에 가서 혼자 책 보다 오는 거죠. 사회적 관계가 없잖아요. 편의점에 가요. 알바랑 막 밤새도록 술 먹고 막 떠들다 와요. 그러면 사회적 관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그게 내 일상이라면 히키코모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보시면 되고, 좀 더 핵심은 관계성인 겁니다. 관계성. 그래서 제 은둔에 대한 어떤 그래프입니다. 제 얘기를 좀 이제 들려드릴 건데, 저 뒤에 있는 방이 은둔 시절 제 방입니다. 깨끗하죠? 많이 치우고 찍은 거예요. 그래도 촬영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치우려다 보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야, 이거 장관인데?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이거 나중에 팔리는 거 아니야? 지금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고요. 1% 정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반대로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팔리긴 뭐가 팔려. 인간 쓰레기인데.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곤 했었어요. 저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회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방송반장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게임에서도 항상 어떤 마스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닉네임이 마스터예요. 그게 익숙한 영어라서. 네. 그랬을 정도로 이제 행복했는데, 제가 소신처럼 지키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의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용어가 없었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었어요. 유튜버라는 용어도 없고, 아무도 유튜브 안 보고, 아프리카 TV 이런 거 있어도 뭔가 음지의 컨텐츠 같고, 그러니까 거기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그냥 나쁜 놈 취급받던 시대였으니까, 나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친구들까지는 지지해줬는데 20살이 됐을 때 친구들이 이제 너도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라고 하니까 약간 제 세상이 무너졌달까요? 도대체 잘못 산 건가? 뭐지?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잘못 살았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서 은둔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 가기 전날까지 은둔을 해요. 근데 군대는 또 요령이 없었어요. 제가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집을 치우고 이제 다시 군대를 가서 뭐 자신감이 좀 붙잖아요. 근데 전역을 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그 갈등이 계속 있었으니까 그 부모님한테 이 대화를 빨리 끝내려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는 너무 어려운 용어고 PD 될게요. 이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부모님도 그래, 그거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끝나니까 PD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술대에 들어가요. 근데 한 뭐 6, 7년 전 이때만 해도 교수님들 중에서도 유튜브 망한다고 하는 교수님 많았어요.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성매체 출신의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구분이 있었죠. 연기자는 연기자, 약간 빠져있는 사람, 스태프 이렇게 했는데 연기과 친구들은 너무 자유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줄 때마다 뭔가 내 자존감이 계속 깎이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선택을 못했지? 그러면서부터 2차적인 은둔이 시작됐고, 그때가 저 때입니다. 근데 뭐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저런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지, 저렇다고 은둔해? 은둔은 실제로 기질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반복된 실패가 됐을 때 보통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강의 주제랑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가정에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전역하고 촬영을 하고 싶은 척을 엄청 했죠. 사실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할 때마다 자존감이 깎이고 괴로웠지만,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저 PD가 하고 싶어요. 어느 순간 제 자신도 속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다고.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빠는 이제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지원해줬지 않냐? 근데 사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겪었던 문제를 지금 와서 정리를 해보면 일본에 있는 명사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키지라사라는 일반 명사가 있어요. 한 1990년도 이후에 많이 쓰였다는 용어인 것 같아요. 삶의 어려움을 뜻하는 일반 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걸 대체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체성 위기 정도로 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그냥 단어는 아니잖아요. 저건 그냥 진짜 한 단어거든요. 내가 왜 살지? 어렸을 때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회적인 시계에 휘둘려서 내가 뭔가 비정상적인가? 자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장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의욕이 없고 집 밖을 못 나가고 반복되다 보니까 병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다니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당시의 어떤 위기를 이키지라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히키코모리 백서라는 게 있어요. 저게 굉장히 두껍거든요.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번역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둔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의 역사가 30년이 넘거든요. 은둔 극복 뒤에도 당신은 이키지라사를 느끼나요? 라고 497명한테 물어봤어요. 80%가 여전히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응답했어요.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은둔하고 있고 네가 뭐가 못나서 그래. 너 팔다리 멀쩡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너 그냥 나와서 일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했어요. 근데 80%가 여전히 힘듦을 느끼고 재고립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당장 취업에 성공해도 금방 그만두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시계에 행동해봤자 결국에는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 집단주의, 사회적 조화 요거에서 멀어졌을 때 사회의 지지를 잃게 되는 순간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거.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문화가 있죠. 눈치, 치부, 그리고 자식 자랑. 그거 빼면 우리나라 거의 시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일본에 또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쿠키오 요무라고 해서 공기를 읽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멋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문장 아니에요? 공기를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일본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또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도 히키코모리가 한국, 일본 다음으로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벨라 피구라라는 어떤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시장에 갈 때도 명품백 하나를 들고 가야 되고 식당에 갈 때도 모델처럼 걸어야 되고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조금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 쓰는 특징이 있더라. 물론 저 특징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성인이 되고도 가족이랑 같이 사는 비율이 좀 높은 나라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나라들이 다 출산율도 하위더라고요. 뭔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나라들이. 제 이야기로부터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회적인 그 집단에 내가 좀 조화롭지 않고 모났다고 느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영화 DP 같은 것도 보시면은 그거 우리 부당한지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버티고 아무도 말 못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은둔한 사람도 수없이 많거든요. 저희 쉐어하우스 들어오시는 분 중에도 헌병 출신이었던 분 입주하셨던 적이 있는데 밤마다 폭력당했던 것 때문에 밤마다 잠꼬대를 해요. 때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로서 있기 너무 힘들 때 청년들은 이제 아파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지를 잃은 누군가의 전환기. 여러분들 은둔을 처음 시작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고 여러 사업에서 물어봤어요. 20살의 그래프가 절대적으로 올라갑니다. 저랑 똑같은 거죠. 뭔가 인생의 그 전환 시점에서 다들 뭔가 지지를 잃어버렸구나
있다라는 걸 포착할 수 있었고 이들이 극단적 자살 시도 제스처도 굉장히 높은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20대가 고립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만 그랬냐라고 했을 때 부산시 실태조사에서도 20대 때 은둔한 사람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20대 때부터 하면 왜 문제냐? 나이를 먹어가면 당연히 고립도는 더 심해지거든요. 물론 어제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세계 행복의 날이었거든요. 그날의 세계 행복 그 지수 발표하는 거예요. 뭐 1위가 덴마크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바뀌었어요. 핀란드로 바뀌었어요. 네, 덴마크 2위. 근데 몇몇 나라들에서는 노인들이 더 행복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나이를 먹어가면 더 고립감을 느끼고 불행해져요. 그래서 사회적 고립은 생애 과정 중에 누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20대 청년들이 집 밖에 안 나오고 이미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10년, 20년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출산율보다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본에서 8050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원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발생되냐면 80대 노부모가 50대 히키코모리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그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아무런 사회 스킬도 없죠. 집에만 있었는데. 공멸합니다. 심지어 그 연금을 타먹다가 죽는 사례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비극이죠. 근데 한국이 54만의 청년 연둔고립 상태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일본의 히키코모리 약 167만인데 일단 인구가 더 많고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저거는 중장년이랑 조금 더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년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거의 2배 비율로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이 고립되고 있다면 우리도 저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한 명이 고립되면 그 가족 전체가 고립되죠. 그리고 이게 왜 장기화돼요? 얘기 안 하잖아요. 집에서 숨기죠. 내 자식이 10년, 20년 동안 은둔하고 있다는 사실 숨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도 이제 원인은 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어머니랑 그런 문제로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 시절 또 이상으로 가면 동네가 좁았대요. 그래서 소문이 빨리 나고 그리고 그 당시 정신과 약도 세서 실제로 병원 가면 이상해지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낙인 효과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좀 초기에 접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바쇼라는 곳입니다. 이바쇼라는 말 왠지 애니메이션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종종 나오는 단어긴 합니다. 오늘부터 애니메이션 볼 때 좀 들어보세요. 내가 나대로 있어도 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본도 히키코모리 이런 문제가 막 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 처음에 다 취업 전선으로 복귀시키려 했거든요. 그 전략이 틀렸다는 걸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다시 학교에서 그 기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서 이제는 그 개개인의 다양성을 조금 더 보장하는 선에서의 지원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청년센터들의 대부분 저 이바쇼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네,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하는 곳은 대부분 그 청년을 지원하는 곳은 거의 100% 히키코모리 지원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런 이바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 은평구에 두더집이라고 있어요. 저기 가시면 따뜻하게 맞아줄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다 와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거예요. 물론 전화는 한번 하고 가세요. 그냥 가시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본의 옆에는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에 내기시역이거든요. 일본의 요코하마 근처에 내기시라는 역인데 그 앞에 있는 지원센터들 지도예요. 거의 마을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마을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1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 비용을 일부 요코하마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키지라사, 정체성의 위기, 그리고 제 인생 이야기에서 들려드렸듯 말할 수 없는 분위기. 그래서 결국 내가 나대로 있어도 되는 곳,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는 27세까지 보여드렸어요. 제가 32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여드리면
27세에 70점이었네요. 왜 70점이었더라? 아마도 저 때가 마지막 은둔을 극복했어요. 27세 여름에. 그래서 그 일본의 지원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생활을 같이 했었거든요. 거기서 채용도 해줬어요. 3년 동안 재직을 합니다. 그래서 막 29세까지 기분이 막 인생 최고조죠. 근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나의 이바쇼가 사라진 거죠. 나를 또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1점으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거기서 생긴 동료들, 한국인 동료들이랑 같이 창업을 해서 지금 5, 60점까지 올라가고 있는 게 제 최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과거 은둔했을 때와 지금의 삶이 더 힘드냐 안 힘드냐 했을 때 지금이 더 힘들어요. 돈 버는 게 너무 힘들고 회사 운영하고 월급 주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건 제가 사회랑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소한 제가 궁금한 게 있거나 수치스러운 고민이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분야별로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망설이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과거와 지금의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생활했었거든요. 공동생활 같이 하고 일본인들도 같이 살았어요. 호주의 니트라고 불리는 청년들도 같이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건너에도 뭐 청년들이 다 똑같구나.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내 개인이 못나서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벗어난 것도 있어요. 실제로도 은둔이라는 게 그 개인의 요인이냐고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족의 요인도 조금 있고 근데 그 가족들도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지금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거예요. 모두가 모르니까. 맨 처음에 첫 장에 말씀을 드렸죠. 이 강의에는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저도 말 못할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땅 따먹기 하듯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무도 안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저희 안무선 회사 같은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제가 만들려고 조금씩 노력할 거고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단체를 찾아요. 여기선 이 얘기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연결되다 보면 고립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립의 반대가 자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고립의 반대는 의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거.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장기 은둔을 하게 되는 거죠. 8050 세대, 일본은 이제 9060이에요. 그 2010년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어딘가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었을지 저도 모르겠지만 여전히 말 못할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나씩 깨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 없다면 세상에 이렇게 직업이 많을 리가 없고요. 나라가 이렇게 많을 리도 없어요. 다양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은둔이라는 것은요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방의 숫자만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4만 명 전체 청년 인구의 한 3.1% 한 집 건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잘 안 드러나잖아요. 되게 조용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대별로 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됐어요. 뭔가 몰빵해서 메이플로 치면 힘만 찍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구간 이상에 가니까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인 거라서 지금의 어른들은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녀한테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죠. 지금 공부하는 거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올해가 사교육비 최대래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 어른 밑에서 자라게 되는 자녀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은둔으로 이어지는 거짓말 넘어서는 상상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상력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